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고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범죄 성립 요건 세 가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구성 요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성 요건에는 이제 객관적인 요소들, 행위의 주체라든가 객체, 행위 방법, 행위의 결과, 인과관계 등등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들은 각 범죄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러한 그 각 범죄의 모습은 다 다르기 때문에 총칙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기보다 드물고 인과관계 정도가 총칙에 규정되어 있고요. 행위 주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법인의 행위 주체 문제, 행위 객체는 이제 보호법익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행위 방법이나 결과는 뭐 그야말로 각 범죄별로 다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각 범죄를 살펴볼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 우리가 그 각 범죄까지는 살펴볼 여력이 없고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가 있는데, 우리 형법 13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강의하는 입장에서 형법 13조가 다른 나라 법률보다 잘 쓰여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해야 처벌할 수 있고 그것이 고의다. 제목이 고의니까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죄의 성립 요소 이 말 자체가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들을 인식했는가 이거거든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행위 주체가 명시되어 있으면 본인의 행위 주체성을 인식했는지, 또는 행위 객체가 타인의 재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걸 인식했는지, 이런 것이 고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매우 특이하게도 우리 형법이 어떤 이유로 입법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식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례들에서도 고의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 영역에서 사용하는 일부러라든가 의도적으로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고, 의도와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고의가 인정되는 거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자기가 하는 일이 범죄의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행위자가 그렇다면 그것이 고의다라고 판례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다른 형법책을 보면 고의는 인식과 의욕이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제 독일의 학설에서 온 이야기고요. 독일 형법은 우리 형법처럼 고의를 뭐 어떤 사실을 인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고의 행위는 처벌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고의가 뭐냐,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른바 인식설, 의사설 그래갖고 우리 형법처럼 인식한 것만으로도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아니다, 최소한의 의욕이나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설, 그런 뭐 인식설, 의사설의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걸 소개한 우리 국내 형법책도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뭐 그런 형법책은 잘 안 봐서 그렇지만, 아무튼 그 대부분의 형법책에서 고의를 인식과 의욕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독일 학설에서 비롯된 것이고, 독일 학설은 그러나 나름대로 독일법 자체의 해석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 얘기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와 다른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해석론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개인적 생각인 거죠. 이제 제가 형법 교수 중에 좀 짬이 되니까 젊은 애들이 내 말을 따라주면 좋겠는데 또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내 생각이다. 옛날 같은 말이지. 다 내 생각을 따라라 그래야 될 텐데 말이죠. 어디 감히 선배가 얘기하는데 뭐 이럴 텐데. 농담이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MZ, 젠지 막 그러던데 또 후배라든가 선배라든가 사수 이런 말 쓰는 거 보면 좀 낯설어요. 우리 아이도 잠깐 인턴십 하더니 사수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사수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아느냐. 다 군대식 말인데 이제는 일상 용어가 돼버렸어요. 근데 선후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좋은 점도 있죠. 뭐 근데 외국인까지 선배라는 말을 배우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썩 좋은 일만은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농담하다가 한 얘기고요.
아무튼 그 13조의 충실한 해석으로는 뭐 또 독일에도 이른바 인식설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 고의는 인식이다, 고의는 알면서 한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앞으로 다른 그 형법의 내용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한 거는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 가시면 범죄 체결론에서 고의의 지위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범죄 체결론을 간단히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건너뛰었는데요. 범죄 체결론에서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고의라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구속요건에서 고의가 있고 또 책임에서 또 고의가 있다 그랬는데요. 구속요건이라는 고의 자체는 사람 마음속에 인식이든 의욕이든 의사든 내면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고의라는 것 자체는 주관적인 요소이죠. 그렇지만 구속요건은 또 객관적 평가의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라는 주관적 요소지만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부분이 구속요건에서 말하는 고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라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 상황에서 몰랐을까라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평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무슨 의도였을까 이런 부분은 물론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역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인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한편으로 이 고의는 또 책임에서도 평가된다. 사실 이게 이제 오랜 범죄 체결론의 논쟁 속에서 그렇게 마무리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범죄 평가를 하자. 그러니까 고의라고 하는 주관적인 부분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인 구속요건 단계에서는 심사하면 안 된다. 나중에 심사해야 된다라는 게 처음에 출발한 얘기였는데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기계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반작용으로 처음부터 고의를 심사해야 된다. 구속요건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결론은 좀 허무한 절충 이론인 것 같지만 구속요건에서도 고의가 심사되고 책임에서도 심사된다. 이렇게 결론이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이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범죄 체결론 논의는 생략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범죄 체결론의 결과인 구속요건의 고의가 있고 책임의 고의가 있다라는 그 부분은 우리 형법전에도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범죄 체결론의 논의 과정은 아실 필요 없지만 범죄 체결론의 결과로서 고의가 구속요건, 그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도 한번 이루어지고 행위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또 한번 이루어진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이제 막 때리면서 자기가 자기 아이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누군가를 때린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죠. 그거는 이제 폭행이나 또는 결과가 상해로 이어진다면 상해에 대한 그 인식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다만 이 아버지가 내 아이니까 양육 차원에서 훈육 차원에서 내가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책임 고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구속요건에서 고의라면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책임에서 평가받는 고의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책임에서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1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고의는 이제 인식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에서도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이 고의다라고 표현한 그렇게 설명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식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의미를 아는 정도로 충분하고요. 매우 구체적이거나 법률적 의미를 아는 것까지는 필요 없다. 법률적 의미나 그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 아니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책임 고의의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식,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지정고의라고 합니다. 이 지정이란 말도 한자 말인데 예전에는 법률 문서나 법률 표현에서 많이 썼습니다. 지정이라는 게 한자 말을 거기다 한자를 제가 써드렸는데 사정을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정이라는 게 초코파이 정 그거 말고요. 어떤 사정, 정황을 알고 있었다,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정 고의라고 하는데 알면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형법에서도 그 각주 1번은 그 위조 통화 취득 후에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처음 그 위조 화폐를 받았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5만 원짜리를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위조한 돈이야. 그래서 내가 5만 원 손해 볼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이 폭탄 돌리기 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썼다. 그걸 이제 우리가 위조 통화 취득 후 지정 행사라고 부릅니다. 지정 행사. 근데 이게 지정 행사 그러면 지정의 법률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누구에게 지정해서 행사했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되기 쉽잖아요. 참 그러니까 한자말을 쓴다는 게 의사표현이나 의사소통에서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할 수 있으면 우리말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뭐 지정행사죄를 뭐 알면서 행사죄 이렇게 하더라도 그럼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약간 개그성이 느껴지네. 근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북한 얘기하면 뭐라고 하지? 찬양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가 되려나? 예컨대 우리는 선거권 이렇게 말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선거 받을 권리, 선거할 권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북한을 찬양한 건가? 어떻게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순한글주의가 잠깐 나와서 나의 선배들도 한문을 전혀 안 배운 세대가 있었는데 그 반작용으로 이 순한글주의는 빨갱이 생각이다, 이북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또 철회되고 저 같은 사람은 또 한문을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죠. 교과 과정이 계속 바뀌니까. 아무튼 그건 옛날 해프닝인데 이렇게 한자말로 표현하다 보면 한 번 더 설명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바로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여러분 세대쯤에는 바꾸려고 자꾸 생각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자꾸 또 오히려 한자말을 쓰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국어 시간도 아닌데 너무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고요. 어쨌든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라는 말에서 지정이라는 것도 알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정고의, 알면서 이런 뜻인데 그리고 이제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되기 때문에 지정고의인데 그것 이상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을 의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모범형법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모범형법전은 현실로 적용되는 형법이 아니라 연방에서 각 주의 형법의 하나의 가이드라인,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는 형법인데요. 우리가 50개 주 미국 형법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미국의 모범형법전에서도 주관적 요소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퍼포스리라 해서 이제 글자 그대로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이란 말이고 노잉리가 우리나라 말로 알면서 이런 뜻인 거죠. 노잉리. 그리고 레클리슬리는 이제 약간 무모한 그러니까 과실 중에 조금 무거운 그런 측면이고 니글리전틀리는 뭐 잘 아시지만 그냥 과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랑 거의 이른바 뭐 영미법, 대륙법 구별하지만 기본적인 그 주관적 범죄 요소에 대한 그 생각이나 구별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는 이제 인식과 의혹이라고 보통 얘기는 하지만 우리 형법상 인식으로 고의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도 당연히 고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아마 그냥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형법 공부나 법 공부에 상관없이. 근데 이제 미필적이란 말도 굳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쓰긴 하는데 뭐가 완성되지 않은 뭐 그런 뜻이죠. 이 고의에서 인식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를 인정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 또는 이제 조건적 고의라고 하고 13조에서는 이제 인식한 행위가 고의가 되고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과실범으로 처벌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인식이 어디까지를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알면서라고 하는데 그 알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알았다는 것을 말하는가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고의의 가장 낮은 정도의 단계.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인정이 안 되면 고의가 인정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중요한 문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의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저 상한선이라는 것은 아까 뭐 의도, 목적을 얘기했듯이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디가 최소한의 고의로 할 수 있느냐, 어디서부터 알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에 대한 문제고, 고의가 인정 안 되면 과실을 따져봐야 되니까 고의와 과실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필적 고의와 과실을 어떤 것으로 구별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른바 다수견에는 용인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인용설이라고. 용인한다는 건 이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거의 모든 형법책에서는 고의는 인식과 의욕인데,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인식이 있는데 의욕이 없으면 고의가 아니지만, 의욕의 요소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인 용인의 단계 정도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른바 통설과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과 다르게 모든 형법책에서는 인식과 의욕이 고의의 요소인데, 인식은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욕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의욕을 가진 경우가 미필적 고의이고, 의욕이 아예 없으면 이제 이른바 인식 있는 과실이라 그래서 그것은 과실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다수견해와 판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의 의욕이라는 것이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다, 어떤 의도다, 계획이다, 목적이다가 아니라 나의 의도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걸 용인이다라고 합니다. 또는 인용이라고도, 그냥 한자를 순서를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용인하느냐 인용하느냐. 거기 제가 어디 갔지? 그 뒷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른바 통설에 가까운 판례를 바로 거기 밑에다가 하지는 않고 거기 보죠. 117페이지로 잠깐만 가시면 그것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그 117페이지 밑줄 두 번째 줄 보면은 이 김수호를 충격하리라는 사실을 쉽게 알고도, 이거 알면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발생할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 발생하는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용인의 의사, 두 가지를 미필적 고의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른바 용인설 또는 인용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설명하느냐? 교과서에도 가장 전형적인 예를 올려놨지만, 행위자가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할 수 없지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고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설마 전혀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겠냐 이거죠. 이거는 조금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이렇게 쓸 수는 있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근데 현실에서 그 내밀한 본인도 아마 기억을 못하거나 본인도 잘 구별 못할 거예요. 내가 그 당시 무슨 생각이었는지를. 근데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너는 그때 말이야,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네가 충분히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추궁한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런 미세한 구별이 가능할까? 그래서 다른 입장이 뭐냐면 이른바 가능성설이라 해서 13조는 고의는 인식이라 했으니 인식의 가장 낮은 단계, 즉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 정도의 어떤 인식이 있었으면 그때부터 고의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에서 단계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의 고의를 생각해 볼 것이지, 인식은 언제나 있어야 되고 의욕 중에서 높은 단계의 의욕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의욕만 있으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욕이라는 부분은 객관적 평가가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가능성설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큰 입장, 일반적인 통설 또는 판례에 따라서 의혹이라는 걸 요소로 인정하고 그 의혹의 가장 낮은 단계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3조 법률 문장에 충실하게 인식 자체로서 인식 중에 가장 낮은 인식이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견해나 뭐 판례는 좀 애매합니다. 판례가 꼭 뭐 용인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도 이제 과거 학설을 반영하다 보니까 고의는 인식과 그 의혹인데 의혹 중에 용인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것이 미필적 고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모든 판례가 그런 건 아니고요. 판례 중에서도 그냥 의혹이나 뭐 용인, 인용 이런 말 없이 인식의 요소만 가지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114페이지 각주 2번 맨 아래쯤을 보시면은 그 미필적 고의를 얘기하면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이 말도 이제 판결문 자체에서 약간의 해석을 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미필적 고의로 이게 인정된다는 말은 확실한 확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불확정적인 인식,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정도의 인식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야 개인적으로 이러한 판례의 표현이 무엇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법에 충실해야 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114페이지 결론 부분은 조금 제 설명을 길게 얘기한 거라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다수견해가 미필적 고의 가운데 그 용인의 의사가 있으면 미필적 고의, 없으면 인식은 있지만 의혹은 없으니 인식이 있는 과실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형법 13조 14조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 없으면 과실 그랬는데 13조 14조에 없는 인식이 있는 과실이라는 걸 얘기해도 되겠는가.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말 자체도 역시 독일에서 온 말이고 독일은 과실도 설명이 없어요. 인식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없고 그냥 고의, 과실 이 단어밖에 없거든요. 법전에. 그러니까 독일의 입장에서는 과실이라는 것에도 그 이론에 따라 법률이 그냥 과실이라는 단어 하나니까 이 과실에 인식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형법은 인식 있는 것만 과실이라 하고 인식이 없으면 인식 있는 것이 고의고 없으면 과실이라 그랬는데 그 법에 어긋나게 인식 있는 과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게 뭐 형법책에서 수십 년간 해온 얘기라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도 법이나 판례든 뭐든 볼 때 나중에 혹시 법률가가 되신다면 뭐 기존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무조건 또 기존의 얘기를 다 부정할 것도 아니지만 자기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이제 가능성설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116페이지 사례를 보시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사례를 보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미필적 고의 사건인데요. 피고인이 택시기사인데 택시 운전하면서 그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뭐 학교 행사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 주변 정화의 날 이런 거 요새 안 하죠? 이런 거 했다 요새 뭐 난리 나겠죠. 그죠? 예. 나 때는 수업 끝나면 학교 청소하고 집에 갔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그랬는데 요새 그랬다가 난리 나겠죠. 근데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주변 청소하러 나간 거지. 이름은 그럴듯하죠. 학교 주변 정화의 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행사가 있으니 교통순경이 직진하실 수 없습니다. 저기 왼쪽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가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좀 가면 안 되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좀 서로 다투다가 이 택시 기사가 갑자기 차량을 좌측으로 회전시켰는데 그 교통순경이 이제 택시 그 앞범퍼에 한 30cm 정도 굉장히 붙어서 서 있었던 거죠. 이게 뭐 말리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회전시키는 바람에 이제
이 교통순경이 범퍼 부분에 무릎 부분을 맞고 들이받아서 이제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다치게 되었는데요. 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는 이제 그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과실 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없습니다. 고의만 있습니다. 아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과실 범죄는 처벌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과실치상이니 과실치사, 특히 교통사고 때문에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범죄 종류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도 당연히 과실 공무집행 방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택시기사가 고의로 한 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는 사건인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2심 판결은 범위, 옛날 말이죠. 고의의 옛날 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제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이제 아까 이제 잠깐 보았던 117페이지 밑줄 친 부분이 그건데요. 이 사람이 택시기사로서 그 앞에 사람이 가까이 서 있을 때 차를 갑자기 회전시키면 사람이 부딪힐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알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사례 설명에서 피고인이 35세이고 15년 동안 운전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학기 초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법에서 바라보는 사실이 있고 법에서 의미 없는 사실이 있다 그랬는데요. 뭐 민법에서는 그런 걸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형법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잘 바라보지 않는 습성이 있어서 법률가는 잘못하면 어떤 사실이나 사회적 문제를 좀 좁은 시각으로 볼 위험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뭐 소설 속의 이야기들처럼 관련된 모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률상 의미 있는 얘기만 합니다. 굳이 여기에서 나이가 35세고 사고 당시까지 15년 이상을 운전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 35살 이상의 충분히 성인으로서 사회 경험이 있고 특히나 택시기사로 15년이나 일했다면 그 앞에 갑자기 가까이 사람이 서 있는데 갑자기 차를 돌렸을 때 사람이 부딪힌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떤 결과 발생에 대해서 가능성이나 그 결과 발생의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것은 이런 객관적인 정황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른바 용인설, 인용설에 따라서 내가 이게 차를 갑자기 돌리면 이 사람이 부딪히겠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제 그게 용인했다라는 것이고요. 에이 안 그러겠지. 그랬으면 용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에서도 누가 봐도 부딪힐 걸 뻔히 알면서도 뭐 그걸 원했거나 의도했거나 아니면 뭐 그러든 말든이라고 충분히 이 짐작이 가죠. 그렇게 판단했다 해서 객관적으로 무리가 되는 판단이라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2심은 또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2심은 그냥 그럴 생각은 없었다. 예. 흔히 하는 말로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봐가지고 무죄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관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전문적으로 늘 이런 사실들을 판단하는 법관도 이 행위자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판단, 평가 가능한 기준이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옛날 판결문이다 보니까 이 피해자 이름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은 다 익명 처리하죠. 익명 처리해서 공지하는데 옛날 거니까 이게 제가 김수호를 창작해서 넣은 게 아니고요. 원래 판결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혹시 김수호 씨 있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미필적 고의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괄적 고의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께는 좀 너무 전공적이므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얘기하려고자 하는 이유도 이제 그 고의는 인식이고 행위 당시에 행위 시점에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는 법원에서 판례에서 행위 시점에서 고의가 없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고의가 실현된 거면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한 그런 사례인데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고의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께는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착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착오도 이제 13조의 그 고의의 기본 규정, 14조에 이제 과실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연결해서 15조, 16조가 나오는데 15조에서 사실의 착오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착오는 판례가 최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법률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법조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를 하러 가면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그 착오 같은 거는 좀 시험 문제 안 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검사 중에서는 내가 뭐 10년 넘게 검사해봤지만 착오 없더라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고 실제 착오의 문제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법률에 있으니 설명은 드려야 되고 이 착오가 고의의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은 아예 인식이 없는 거고요. 고의는 인식이 있는 건데 착오는 인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인식은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경우를 착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 과실, 착오가 각각 다 다른 것이죠. 인식이 있냐 없냐 인식은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경우가 착오다 그런 얘기고요. 15조는 사실의 착오, 16조는 법률의 착오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법이 고의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착오라는 것은 인식과 관련된 것, 즉 고의에 관련한 문제인데 사실의 착오는 사실을 잘못한 것, 법률의 착오는 글자 그대로 법률을 잘못 알았다는 건데 법률 규정이나 법률 공부를 잘못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금지된 것 아닌가라는 정도의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정확하게 뭐 법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법률가들도 다 모르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목은 법률의 착오지만 일본법에서는 이제 금지착오라고 부릅니다. 금지착오. 사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금지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때리는데 내가 누군가를 폭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 리는 없고 충분히 거기에 알고 있었는데 이건 금지된 게 아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부모로서 훈육의 차원에서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금지 여부에 대한 착오. 이걸 이제 법률의 착오라고 우리 법은 그렇게 만드는. 어쨌든 착오가 두 가지라는 것은 착오의 전제인 고의도 두 가지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15조, 16조가. 그래서 아까 이제 고의의 지위 두 가지를 설명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15조, 16조가 있으니. 근데 15조 1항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여러분이 읽어보면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15조 1항의 사실착오는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사실의 착오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전만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옛날에 만들어진 법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의 착오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법전의 역할은 아니니까. 15조 1항을 우리가 이제 좀 역시 뭐 반대 해석 내지 다르게 보자면 이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내가 어떤 걸 알긴 알았는데 이게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부분인 거죠. 그랬다면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알았던 부분만 처벌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착오라는 게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긴 알았는데 잘못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중에 일부로서 15조 1항에서는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 무거운 부분으로 처벌하지는 않고 인식한 부분까지만 처벌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15조 1항을 근거로 우리가 사실의 착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착오와 다른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 그리고 또 미수라는 것은 인식은 했지만 아예 결과 발생이 없는 경우라서 그 경우는 또 다른 측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걸 안 할까 했는데 좀
좀 치사한 얘기인데 시험 문제 내야 돼갖고 이놈의 시험 때문에 교육이 왜곡되고 있어요. 시험만 안 보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 건너뛰고. 근데 시험 봐야 돼. 그러면 책만 읽고 시험 보는 걸 할까? 설명하기 힘든데? 아니, 설명하기 힘들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목이 아파서 그래. 나만 웃네. 사실에 차고 유형. 이런 거 사실, 이런 부분은 썩 좀 애매해요. 이거야말로 거의 최근에는 사건 자체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건은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아예 사건, 판례라는 게 없어요. 사건이 없다기보다는. 그렇지만 짧게 설명을 할게요. 사실의 착오는 이른바 객체의 가치에 따라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구별됩니다. 객체의 가치라는 것은 이제 법익이라는 측면에서 법익 사이에 어느 정도 가치라고 보는 거죠. 사람의 생명과 재산 중에 생명이 더 높은 가치의 법익이고 높은 가치의 또 객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객체란 말을 써서 우리가 행위객체랑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와 약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주로 법익 관점에서의 가치 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행위를 했는데 사실상은 생명이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총으로 쏴서 살해하려고 했는데 총을 발사했는데 사람은 죽지 않고 옆에 물건이나 이런 게 부서졌다. 사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치에 따라서 다른 착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추상적 사실의 착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객체의 가치는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대상만 다르다 해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부르고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추상적이란 말이 이제 법익 가치에 대한 평가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추상적 착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나 재물 이런 경우처럼 전혀 가치가 다른 대상 간의 착오가 일어났을 때를 추상적 사실 착오라고 부릅니다. 추상적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법익 평가가 추상적 개념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착오의 형태 내지 방법에 따라서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라는 게 있는데 객체는 글자 그대로 행위 객체, 대상을 잘못 봤다는 거고요. 방법의 착오는 대상은 제대로 봤는데 이게 빗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방법의 착오를 타격의 착오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게 참 설명하려니 좀 그렇네.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짧게 해볼게요. 기왕 말 꺼냈으니까.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착오의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인과과정의 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도 하나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물에 사람을 빠뜨려서 살해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리에서 밀었는데 이 사람이 추락하면서, 강에 빠진 게 아니라, 교각이라는 말 있죠, 교각. 교각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다리빨이거든, 다리빨. 다리의 발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부딪혀서 사망했다. 뇌진탕으로. 익사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를 인과과정의 착오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교과서에 있으니 설명만 드린 거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착오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그 다음에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네 가지가 있고, 이것들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아까 읽어드린 15조 1항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무거운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했을 때 무거운 것으로 처벌한다. 즉 무겁다, 가볍다는 말 자체가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관한 얘기고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무거운 사실에 대한 인식 없이 가벼운 사실에 대한 인식만으로 범죄한 경우를 15조 1항이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15조에서 말하기를 가벼운 사실로만 처벌한다라고 해서 그건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무거운 사실을 인식하고 가벼운 사실만 발생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이미 인식 범위 안에 있으니 당연히 인식한 그대로 다 고의가 인정되는 거죠. 근데 없는 게 뭐냐?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15조 1항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라는 게 있는데, 뭐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 법률 공부를 또 한다면 구체적이니 법정적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의미로라도 한번 들어두실 만은 한데요. 그 구체적 부합설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그 대상과 행위자의 인식이 구체적으로 일치할 때만 고의가 인정된다. 법정적 부합설은 대상이 설령 다르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같은 대상이면 고의가 인정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사례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뭐죠? 32번 문단 123페이지에 그 75도 727, 83도 2813 뭐 다 옛날 거죠. 그 124페이지 가도 68도 884. 그런데 일단 가장 간단한 75도 727 사건을 보면 사병이 하사를 살해할 목적으로 총탄을 발사했는데 이를 말리려고 뛰어들던 병장에게 맞아서 병장이 사망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빠른 분들은 금방 알겠지만 대상을 잘못 본 건 아니에요. 하사라는 원래 본인의 살해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총을 글로 발사했는데 병장이 뛰어들어서 엉뚱한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방법의 착오, 타격의 착오인 거죠. 그 밑에 사건은 좀 끔찍해서 그러긴 한데 피고인이 형수를 죽이려고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형수가 몸을 돌려 피하다가 그만 엎혀있던 아기가 사망했어요. 이게 글자 그대로 타격의 착오지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은 뭐냐면 그 하사와 병장 사건에서 이 피고인의 인식, 고의에는 하사가 들어있었고 그런데 고의에 들어있지 않던 병장이 사망했으니 이것은 하사에 대한 살인미수, 병장에 대한 과실치사다. 이렇게 면밀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입장이 구체적 부합설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적 부합설은 근데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법정적이란 말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같으면 된다. 법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사를 살해한, 병장을 살해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사든 병장이든 사람이다. 행위자가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누가 죽었든 사람이 죽었으니 그냥 그대로 살인죄의 기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더 마음에 들죠? 앞에 이야기는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의를 엄격하게 인식한 그 자체로 평가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뭐 살인미수 과실치사로 처벌하더라도 최종적인 선고형은 어차피 같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살인미수 그러니까 왜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미수입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 죽은 부분은 과실치사로 평가받는 거죠. 물론 과실치사는 법정형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살인미수는 기본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살인기수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살인미수 과실치사로 한다는 게. 그리고 판례처럼 법에는 사람을 살해한 그랬으니 사람이 죽었으면 될 거 아니냐. 하사가 죽었든 병장이 죽었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나 이와 같은 인식이 법리적으로 좀 정밀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고의의 원래 원칙에 맞지 않다. 고의는 내가 인식한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야지 그게 원칙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다수견에는 구체적 부합설이 더 타당하다고 하고 판례는 법이 정한 범위 내라면 그대로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법정적 부합설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거기 123페이지의 도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표를 가지고 설명 안 하려고 하는데 표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입니다. 구체적 입장에서 보면 객체의 착오인 경우, 객체의 착오는 뭐냐면 원래 하사를 죽일 의도였는데 병장을 하사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장을 향해 총을 쐈고 병장이 죽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대상을 잘못 봤을 뿐 내가 행위할 때 행위 당시 인식 속에서는 어쨌든 내 대상에 그대로 결과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판례는 당연히 이 경우 무조건 고의가 인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방법의 착오는 서로 입장이 다르다. 방법의 착오는 처음에 그 의도가 누구였든 간에 행위 당시 인식한 대상에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고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구체적 부합설이고
법정적 부합설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똑같으면 되지 이렇게 보는 게 법정적 부합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정적 부합설 그러면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그 내용의 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고의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체적 부합설, 그래서 학설의 다수견에다 나 법원은 그냥 이 문제를 그냥 법이 정한 범위 내라면 똑같은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마지막이 거의 80년대 사건이라서 그 후에 대법원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대법원이 똑같이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열려 있다. 근데 현실에서 문제는 대법원이 판단하려면, 법원이 판단하려면 수사기관에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기소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수사기관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사건들을 그렇게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도 얼마나 개선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5조, 16조가 있어서 해석론으로 착오에 대한 이론이 있고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좀 애매하지만 법 해석론으로 그냥 여러분은 뭐 지금 당장 법 실무가로서 무슨 문제 해결할 정도는 아니고 법 해석의 이해를 위한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도 알아두셔서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24페이지 맨 아래줄 68도 884에 대한 884 사건의 그 대법원 판결문 표현을 보면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행위했고 그 행위로 사람이 살해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살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여기서 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애매하지만 고의가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 앞부분에서 사람을 살해할 의사,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 그러고 구체적으로 누가 죽었든 상관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만 그 125페이지에 마찬가지인데요. 87도 1745를 보면 갑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니까 칼을 가지고 나와서 막 휘두르다가 전혀 엉뚱한 그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상해의 범위, 고의가 인정되고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과실상해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른바 법정적 부합설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착오 얘기는 조문이 있으니 해석을 위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착오 이론을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면 전공자 아닌 분들에겐 꼭 필요성이 있라는 의문이 있어서 좀 약간 한 절반만 설명한 것 같은데 좀 치사하지만 시험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시험 문제 낼 게 없어. 이번에도 중간고사 너무 쉬웠잖아. 그죠?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자존심이 상했을 거야. 이건 뭐 교수님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말했지만 시험 없는 수업이 제일 좋다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출근하는데 보니까 뭐 여기 근처에 사대부고 있잖아요. 사대부고 사대부중 있잖아. 저기 종암동 교회 뒤에. 사대부고가 옛날에 서울대 경영대라는 건 아세요? 거기가 옛날 서울대 경영대가 있던 자리예요. 서울대학교는 처음부터 하나의 학교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국립 단과대학들이 서울 안에 있었거든요. 각각 다른 학교에 있어요. 경영대가 여기 사대부고에 있었고 지금 저기 태릉 노원 공릉동에 가면 서울과기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 서울공대 자리예요. 가서 건물을 보시면 서울대 건물하고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옛날 서울대 건물하고. 그리고 이제 동숭동에 대학로라고 하는 곳이 이제 서울대 물리대, 문과대, 뭐 이과대, 뭐 사회대 이런 게 있었었죠. 그래서 서울대는 자기들이 그 물리대 출신들만 우리가 본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게 어디서 밖에 있다 들어온 놈들이다 이래가지고. 세상에서는 서울법대가 최고지만 서울대 안에서는 별로예요. 저거 의부 자식인데 어서 밖에 있다 들어온 놈들인데. 서울법대는 뭐 건물이 여기저기 있었었는데 방통대 건물을 여러분이 아시나? 요새는 대학로 안 가죠? 대학생들이 대학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대학로지? 옛날에 대학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 방통대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또 서울법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제시대 경성제대, 일본이 세운 학교들을 자기들 학교라고 할 수가 없어갖고
성격은 이제 국립이라는 면에서 같지만, 그래서 이걸 전신이라 할 수 있냐 없냐, 공식적으로는 전신이라고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거기에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 사대부고 앞을 지나오는데 플래카드가 어떤 학원에서 붙였더라고요. 뭐 하면 이번에 뭐라더라, 중간고사 1등은 내 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학교나 교육이라는 게 그저 시험 봐서 1등 하는 것만이 교육의 목적이고 내용이구나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제가 힘도 없고 후배들도 안 따르고 선배도 안 들어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도 이제 교육의 막바지, 앞으로 또 더 대학원까지 가실지 모르겠지만 또 좀 있으면 또 자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볼 텐데,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그냥 농담처럼 실없이 시험 안 보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험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과연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하게 되는 거죠. 미안한 일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은 이미 좀 설명드렸습니다. 14조에서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게 13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는 건 똑같죠. 그런데 그 앞부분, 뒷부분이 다른데, 뒷부분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처벌한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앞에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했다. 이거를 이제 주의 의무, 주의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14조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주의 의무 위반, 주의하지 않았다. 니글리전트라는 게. 그 다음에 문제는 고의가 아니어야 되니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과실은 이와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 처벌한다. 이게 우리가 행위불법, 결과불법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법에서 과실이란 어떤 의미, 그러니까 행위불법, 결과불법을 얘기했는데, 주로 이제 그 과실범은 사실상은 발생한 결과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지만, 형법이 민법이나 행정법과 다르다 그랬거든요. 오로지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형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주의무를 게을리했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행위불법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무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즉 행위불법의 최소한을 얘기하는 주의무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성격상 하나의 사실이냐 아니면 평가 개념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126페이지 36번 그 박스 안에 있는 판례를 보시면, 택시기사가 새벽 1시 다 돼가지고 그 승객을 내려주고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었는데요. 가파른 경사도 있는 골목길이었는데 승객을 내려주고 90도 급격하게 꺾이는 길에서,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내리막길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이제 택시가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사람이 사망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당연히 인식하지 못했죠. 저기 사람 있네. 지나갈까 이랬으면 이건 고의지, 살인이지. 근데 몰랐어요. 그 밤 늦은 새벽 1시고 골목길에 컴컴하고, 게다가 이게 오르막이면 보였겠지만 내리막이니까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안 보였고, 또 우리가 예견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새벽 1시에 골목길에 사람이 왜 누워 있습니까? 전혀 예견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나갔는데 이것은 그러므로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 대상이나 그 자기가 하는 행위, 그 결과에 대해서 인식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인식하지는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치사라는 법률상의 규정이 있으니까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주의를 다 했는가?
주의했다면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주의무 위반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주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심 판결은 그런 경우까지 주의를 제대로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대법원은 또 아니다 그랬습니다. 대법원은 충분히 주의할 수 있었다. 주의했으면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판례는 같은 법원인데 2심과 대법원이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법률의 판단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맞고 틀리고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로 생각하면 자꾸 이게 OX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한 원심 판결을 왜 공개하는가. 원심 판결이 잘못된 답안이면 틀린 답안이면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무효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저렇게 다만 누군가는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뿐 그것이 옳고 그름이나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뭐 20번의 판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한 사람들이고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완전히 결론이 다르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주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평가하고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이 사람이 과실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려면 어떤 판단을 할까 상당히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실의 세 가지 부분 인식하지 못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고의에서 인식도 얘기했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늦은 시간, 새벽, 어두운 시간, 골목길, 내리막길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이 길에 사람이 누워있는 거를 알았다 몰랐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죠. 그거는 사실의 문제고요. 알았다 몰랐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법률의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도 충분히 금방 판단할 수 있는데 주의를 다 했나 안 했나, 주의무 위반이 있나 없나는 이것은 그 당시 이 사람이 주의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게 사실일까 아니면 평가일까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법에서는 실무에서는 그거를 사실이라고 보고 과실치사로 처벌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제 또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가치라기보다 어떤 그 평가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와 같은 주의무 위반의 문제를 어떤 진짜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른바 규범적 실제. 규범이란 말은 늘 법에서 말하는 법률 평가에 의한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법률적 평가에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규범적 실제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늘 그렇지는 않아요. 딱 하나의 판례에서 과실이라는 것은 규범적 실제다. 법률적 평가의 그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나타난 하나의 그 실제이지 자연적 어떤 그냥 자연현상과 같은 실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의가 좀 부족하면 과실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주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필요한 별도의 다른 범죄 유형이다. 고의가 조금 모자라면 그냥 과실을 처벌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다라는 게 독자적 범죄 형태라는 그 제목 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부터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대법원은 왜 이렇게 봤을까? 고등법원일까? 하여튼 2심법원에서는 그런 이 택시기사의 경우까지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 주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은 아니다. 이건 주의무 위반이다. 왜 그렇게 봤을까? 사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규범적 실제라는 건데요. 그 당시 그 사람이 정말 주의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하겠습니까? 그죠? 사람 따라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대법원은 이렇게 봤을까? 그냥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배경적인 얘기라서 비공식적인 거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건 자체는 이제 문제는 뺑소니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뺑소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비록 누워있는 사람을
치일 때는 몰랐더라도 그래도 택시기사면 이게 뭐가 덜컹, 뭐가 사람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사람을 넘어섰다는 거는 굉장히 근데 물론 뭐 요새 뭐 우리 길에 특히 골목에 뭡니까 이게 과속방지턱도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핑계 댈 건 있겠지만 느낌은 다르잖아요. 사람과 물체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 밟고 지나갈 때는 몰랐겠지만 그 다음엔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냥 가버렸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때 내려서 막 신고하고 했으면 아마 이 사람은 전혀 처벌받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뺑소니를 한 게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뺑소니 행위는 나쁘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뺑소니로만 처벌하면 되지 왜 이거를 주의무 위반이라고 하나요? 문제는 그 사고 후 도주죄라고 부르는데 뺑소니는 이제 속칭이고 법률에서는 사고 후 도주죄, 교통사고 후 도주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인정되려면 그 앞 단계에서 과실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 단계의 과실치사 죄책이 인정돼야 뺑소니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뺑소니를 처벌하기 위해서 앞 단계를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정해지고 앞 단계의 평가를 그에 맞춰서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됐다고까지는 그래도 바람직한 건 아닌데, 뭐 법률의 세계가 무슨 AI를 사람들이 많이 원하지만 기계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른바 사고 후 도주죄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뺑소니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손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뺑소니로 처벌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앞 단계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밟고 지나간 것에서 과실이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대법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상하다. 왜 법관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 하는데 어떤 걸 볼 거냐 이제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작용한 거죠. 요 뒷얘기는 그냥 비공식적인 거라서 법률이나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라서 참고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상식으로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바람직한 건 아닌 겁니다만은 또 사회 문제다 보니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처음 잘못했을 때 그걸 바로 고치려고 해야지 처음 잘못을 덮으려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튼 그런 법률 외에 배경이나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2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한 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법리 오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과실에는 일반적 과실도 있지만 업무상 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은 좀 전에 이제 택시기사의 사건도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써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업무라는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만이 운전 중에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운전하다가 사람이 죽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업무는 그냥 사회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사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택시기사니까 교통사고 내면 업무상 과실치사고 일반인은 그냥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인도 운전을 최소 몇 달이라도 며칠이라도 했으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 이렇게 보는 게 업무상 과실을 말합니다. 그 37편 맨 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지위로 계속 종사하는 사무, 직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는 업무방해죄라는 죄에서는 보호 대상이 되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에서는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는 게다가 가중처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말하는 업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수행하는 직무, 사무 자체가 위험한 경우,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게 업무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한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기 이제 밑에 39번 박스 판례를 보시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이건 내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문서의 대표적인
뭐 어쨌든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렇게 중간 제목을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라고 이제 일종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업무상 과실에서 말하는 업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사건은 뭐냐면 3층 건물의 소유자인데 건물 소유자, 건물주. 저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아이가 저더러 덜 닮아서 농담을 잘해갖고 이제 우리가 다 컸으니 건물 어딘지 내놔라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건물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주인데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제 그 난간이라고 하나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막는 그 계단 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창문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 장치가 없는데 안전바와 같은 그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층에서 그 2층에 아마 식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데가 많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식당도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층 그 식당 손님이 식사 끝나고 나오면서 신발을 신으려고 벽에 기대다가 이게 벽이 고정 장치가 없는 약한 거다 보니까 아크릴 창문이 떨어지면서 그 2층에서 아래층으로 추락했거든요. 근데 상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건물주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라고 했는데 건물주의 업무, 즉 건물을 임대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가 과연 업무상 과실에서 말하는 업무인가? 이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그 업무 자체가 위험한 업무인가? 건물주의 업무가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주 모두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는 되었지만 법원에서는 그냥 과실이 없는 건 아니고 과실치상이지 업무상 과실치상은 아니다.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도 신문에서 많이 좀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간단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법률 공부하면 판결문만 보고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선 간단히 그냥 제가 뭐 고친 게 아니라 판결문 그대로인데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근데 이 사람이 반신마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를 다쳐가지고 하반신을 아예 평생 쓸 수 없는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가중처벌에 해지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해 봤는데 업무는 이게 가중처벌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업무가 다 해당하는 건 아니다. 그 자체가 위험한 업무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여야 된다라고 제한 해석하다 보니 건물주의 임대업이라는 것은 그런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은 아니다. 과실치상은 인정되지만. 그래서 또 뭐 신문은 언론은 또 억으로 관심 끌어야 되니까 뭐 법원이 또 뭐 떠들어대는데 이것은 형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건물주를 뭐 감옥에 넣은들 반신불구된 사람이 회복이 됩니까? 오히려 민사상에 손해배기 그래서 한 몇 억이 넘는 손해를 물었어요. 그게 더 나을 수 있죠. 뭐 위자료라든가 치료비 명목으로 물론 그래도 그 정말 얼마나 개인에게 불행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게 다 회복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법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무슨 전지전능한 건 아니고 또 특히나 형법이 뭐 이 사람을 어차피 과실치상으로 처벌은 받는데 더 무겁게 처벌한다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민사에서 오히려 차라리 뭐 징벌적 배상이라는 게 도입이 돼가지고 민사로 더 크게 배상 내지 보상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그냥 형사 판결 하나만 가지고 법원이 또 뭐 관대하다 어떠다 막 그러는데 그런 식의 언론의 이야기를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법 공부하는 게 그런 측면도 있고 거기 뭐 왜 업무상 과실은 가중처벌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견해가 있는데 그냥 뭐 특별한 의미 차이는 없고요. 어떤 특정 업무에 아까 얘기한 위험한 업무라든가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업무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 또 형법에도 중과실치상, 뭐 중과실치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업무상 과실 외에. 그런데 이 중대한 과실,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해도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 주의를 게을리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주의를 하지 않았다. 어떤 무모함, 아까 레클리라는 게 이제 그 미국식 그 표현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중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이 중과실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가 중과실이고 그 기준이 뭐냐가 법에도 없고 판례도 좀 애매합니다. 그냥 사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41번 문단의 판례를 보시면 피고인이 84세 아주 나이 많은 여자 노인과 11살 여자아이를 이른바 안수기도 마귀를 쫓는다고 하면서 마구 구타해가지고 결국 사망했는데요. 뭐 이런 것은 뭐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종교적으로 그렇게 인식했다고 하니 과실치사이긴 하되 중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무겁게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과실이라는 게 짧게 설명드렸는데 다른 책에서도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쓸데없는 인식 있는 과실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 형법이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중과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논의는 거의 하지 않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인식 없는 과실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 129페이지에 인식 있는 과실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 의견은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아까 이제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적인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새 또 요새가 뭐예요? 저거? 뭐지? 이거? 호박 이렇게 무서운 거, 그게 뭐죠? 그거? 할로윈. 우리 문화가, 내가 추석이나 설날은 잘 아는데, 내가 할로윈을 알 리가 없잖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근데 할로윈 때 되니까 좀 또,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 이태원에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근데 그 경우에 이제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고, 또 세월호 사건, 나중에 우리가 책에도 있고 교과서 부작위범 사건으로 보게 될 건데요.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제 그 침몰한 선박에 대해서 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워낙 사건이 크고 비극적인 사건이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담당 공무원들도 처벌해야 된다. 업무상 과실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 거기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그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공무원의 일반적 업무가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가 위험한 업무라든가 위험 관리가 주된 내용인 업무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떤 인허가에는 매우 위험한 사안에 대해서 인허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위험하거나 위험을 관리하는 업무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그때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처벌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도 또 여론은 안 좋았죠. 그러나 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또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과실의 구체적 내용을 조금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월호 사건이 부작위범인데요.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금 멀지만 법대 건물에서 수업하겠습니다. 5층입니다. 5층. 수고하셨습니다.